200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인류에게 극한의 장수를 안겨줄 컨텐츠. 나는 영원히 살 작정이다. 라이트 코미디언. 2035년 우리는 내가 클라우드와 접속한다. 레이커즈 바일.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이상하게 만들 뿐이다. 펼쳐진다. 당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으며 인간의 기계와 경계가 희미해진 세상을 장담했다. 당신이 150세, 200세 혹은 그 이상 살 수 있다고 장담했다. 첫 장을 읽을 때 이 모든 것이 말이 안 되는 망상으로 들렸다면 지금쯤 그리 황당한 일이 아니라고 느꼈으면 한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왔다. 생각해보면 오래 살겠다는 열망은 하늘을 날겠다는 열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행에 대한 대리만족은 이미 기원전 1000년부터 연날리기 형태로 존재했다. 로저 베이컨은 13세기에 하늘을 나는 기계에 대해서 묘사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에 몇 가지 비행기를 디자인했다.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며 비행을 향한 열망을 키웠을 때 그들도 오늘날 장수를 꿈꾸는 대부분의 선구자들처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다. 노스 캐롤라이나 키티 호크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을 때도 라이트 형제가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주도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늘을 나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천 년 걸렸고,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사실은 실현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확신하기까지 몇 년이 더 흘러야 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장수의 머나먼 미래가 등장하는 가장 진보적인 몇몇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라이트 형제의 사건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는 바르질리아 스프 센티네이언과 이 장에 등장한 자한 갈망을 보고 현재의 고정관념보다도 수십 년 더 오래 사는 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당신도 납득했다고 치자.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믿는 와중에도 급격한 수명 연장은 왠지 마음 한편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현재 건강한 인간의 수명이 25-30% 증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명이 증가해온 양상과도 비슷하다. 그 정도는 가능하게 느낀다. 그런데 진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떤가? 그거는 힘들다고 쳐도 200세까지 산다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말의 의심을 떨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완전히 믿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번 장에서 극한의 장수가 실현 가능한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이름을 설명하려 한다. 양자 컴퓨터와 범용 인공지능이 만나는 순간 장수의 머나먼 미래를 탐구하기 앞서서 80년 후가 아닌 80년 전에 우리 삶을 잠깐 떠올려보자. 당신이 1940년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수명은 60에서 65세다. 아기 중에서 약 10%는 유아기를 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항생제라는 신비한 약이 새로 나와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졌지만은 사망이나 홍역, 골고리처럼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고, 살아남아도 남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으며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런 소식은 라디오를 통해 당신의 귀에 들어간다. 텔레비전은 극소수만 살 수 있는 사치품이며 그나마도 정확한 흑백 화면이었다. 만약에 내가 그 시대로 되돌아가 30년 내 인간이 달에 간다고 말한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부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바로 요리를 해주는 금속 상자. 전 세계 어디에든지 서로 연락해서 바로 얼굴을 보면은 대화할 수 있는 빵보다 작은 휴대기의 이야기를 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에 딱 좋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실험실 옆실에서 탄생하는데 아들과 딸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픈 사람들이 죽은 이로부터 심장, 폐, 신장을 기증받을 수 있다고 한다. 면은 옆 사람은 즉시 다이얼 전화기를 들고 전화 교환국에 연락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교환원, 정신병원 좀 연결해 주시겠소? 80년 동안에 참 많은 게 달라졌다. 참고로 이 기간 중에서 대부분은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다. 인간 유전자의 염기 서열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제약 회사는
아직 수백만 달러를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80년 중에서 대부분의 기관은 점진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년 동안 더 빠르고 작고 저렴한 컴퓨터에 힘입어서 모든 산업 분야에 캄보디아가 대폭발급 혁신이 휘몰아쳤다. 발전은 더 이상 천천히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맹렬하고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변화는 2000년 동안 이루어진 발전이 겨우 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발명가이자 사업가. 이 글에는 수학 가속의 법칙이 필연적으로 특이점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수십 년 내로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특이점에 이를 것입니다. 기술이 너무 빠르고 심오하게 변화한 나머지 인류의 역사라는 구조물의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물과 무생물 지능의 합체, 죽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기본을 둔 인간 우주의 빛을 속도로 퍼져나가는 초고 차원적인 지능도 이 변화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2100년까지 일어날 발전이 과거 80년 동안 일어났던 발전보다 양적으로 적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장수도 마찬가지다. 장수 혁명하고 조직을 얼마나 빠르게 어떤 형태로 장수였건 미래의 변물이 보면서 이 책의 상당 부분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장수의 원하는 미래가 어떤 식으로든 지나게 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 미래는 믿음식으로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발전만큼은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거제와 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둥이며 두 가지가 우리 읽는 시점은 또 하나의 키티 호크 레이트 형제가 성공시킨 그 순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두 기둥으로 양자 컴퓨터와 범용 인공지능이다. 이 책은 컴퓨터 과학자가 쓴 컴퓨터 책이 아니다. 양자 컴퓨터와 범용 인공지능 모두 이 책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하다. 관련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싶던 유튜브 채널 와이어드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를 주제로 한 아미카트 왈라의 영상과 유튜브 채널 사이언스 타임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시작을 권한다. 내용을 최대한 단순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컴퓨터에서 모든 정보는 0과 1로 만들어져 있다. 시로가 꺼지고 켜진 상태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양자물리학 법칙을 기본으로 한 양자 컴퓨터에서는 정보가 꺼지고 켜진 상태 외에도 두 지점의 중간 상태인 경우도 가능하다. 그 결과 양자 컴퓨터는 기존 최신형 컴퓨터보다 몇 조 배는 빠르고 훨씬 더 복잡한 작업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은 주로 단일 작업이나 영역에 제한적으로 집중한 상태며 해당 작업을 시키는 인간의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반면에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름없이 관찰, 연구, 과거 경험의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서 거의 모든 작업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구글, IBM을 비롯한 기업들은 이미 1세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구글은 2019년 10월 자사의 시제품이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 능력을 양자울성에 도달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로 적히 1만 년은 걸릴 작업을 200초 만에 처리하는 성능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 내로 범용 인공지능이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났던 최고의 천재들을 합친 것보다 몇 배는 더 똑똑하게 사고하는 기계가 평화롭게 앉아서 현존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와 범용 인공지능이 합쳐진 미래이다. 극한의 장수가 가능한 논리나 생물학적으로 따져도 영생을 걸어먹는 자연의 법칙 따위는 없다. 시베리아 액티노박테리아 중에서 현재까지 50만 년 동안 산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 이비사 섬 인근에 발견한 어느 해초 군락은 최대 20만 년 가까이 살았다. 유타주의 광활하게 펼쳐진 포플러 나무들은 8만 년 동안의 그 자리를 지켰다. 또 동중국 해에는 1만 년 된 육방 해면류가 있다. 얼음장 같은 북극의 바다는 500살 된 상어들의 보금자리다. 에드웨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알다부란 자이언트 거북은 255살까지 천수를 누리며 살았다. 최장수 포유류로 알려진 북극 고래는 200살 이상 사는 경우가 흔하다. 하나같이 과학자들의 개입 없이 일어난 장수의 성과다.
물론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운 진핵 생물 중에서 진정한 영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자주 인용되는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 산란이 어린 폴립 상태로 스스로 나이를 들려 처음부터 새로 자라는 것이 가능하다. 완볼이라는 초소형 생명체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일정의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 주변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무기한 살 수 있다. 히드라와 편충은 무한 재생이 가능해 사실상 파괴가 불가능하다. 바다 거북과 육지 거북은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천적과 질병만 없다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이론도 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증거는 뜻밖에도 우리 몸의 암세포다. 일반적인 세포는 노화가 진행된 후에 죽고 새로운 세포에게 자리되어지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암세포는 회분리 관계, 세포 분절 횟수의 관계를 없애버리는 돌연변이 지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암세포는 끝없이 분열을 하기만 한다. 오프라 윈프리가 주연을 맡아 2017년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된 렉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린아이의 미국인으로 단서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는 1950년 자국 영범 치료를 받았다. 렉스는 이듬해 겨우 31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암세포는 지금도 살아있어 전 세계 실험실에서 24에서 48시간에 한 번씩 분열하고 있다고 분리된 암세포를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영생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이론적인 토대는 확보한 셈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조기 사망 예방, 수명 연장, 유수명 역행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중인지 살펴보았다. 기대 수명은 수백 년째 증가 일로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 최소한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보았다. 하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로 넘어가려면 일장에서 소개한 데이비드 오브리 드 그레이드가 제시한 장수 탈출 속도 모델로 회귀해야 한다. 이 개념의 생사에 느껴진다면 더미는 불가사의가 계산하게 느껴질 때문일 것이다. 장수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과학의 발전상만 알아도 이 이론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장수 탈출 속도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대 수명을 매년 1년씩 늘어나게 하는 수준까지 계속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개념이 되었다. 이 책에 등장한 장수가 놀라운 발전상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발전 과정이 양자 컴퓨터, 범용 인공지능, 수학, 가속의 법칙을 얼마나 빠르고 더 정확하고 훨씬 복잡해질지를 생각해 본다면 장수 탈출 속도가 처음 느꼈던 것처럼 괴상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진정한 장수 탈출 속도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기술이 인간의 평균 기대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줄 것은 명백하다. 하나된 인간과 기계, 인간이 생물학적 영생에 도달할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인간이 지금과 똑같은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인간이 기계와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기초적인 단계로 구현된 모습이 8장에 등장한 생체의 공학 장기다. 손상되거나 낡아서 생물학적으로 재생이 힘든 장기를 계기로 만든 신장, 폐, 팔다리로 교체하면 원래의 장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다. 내부 장기는 센서와 전송기가 창작되어 맞추면 건강 알고리즘이 평생 모니터링 및 유지 활동을 한다 등등. 인간과 기계의 가장 특징적인 결합이 이렇게 뻔한 형태는 알 것이다. 아이들은 노벨상 수상물리 리처드 파인만이 1959년에 구상한 것으로 필자가 이 책 초반에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의사를 섬길 수 있다. 기계의 의사를 혈관 속에 집어넣으면 심장으로 이동해서 주변을 살피고 문제가 있는 판막을 찾은 다음에 작은 칼을 빼서 그 부분을 잘라낸다. 작은 기계들은 영구적으로 몸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 몸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도와준다. 오늘날 파인만의 비전은 점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슈트가르트 위치한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마이크로 로봇 학자 메틴 시드의 그런 연구팀은 2020년 알약처럼 삼킬 수 있는 로봇을 공개했다. 위장관으로 들어간 로봇은 체내를 드러내며 초소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필요한 장소에 약을 정확히 분비하고 작은 칼로 조직 생금까지 수행한다. 시티가 만든 로봇 의사는 3mm 크기의 로봇 해파리 적혈구 절반 크기의 회전형 마이크로 로봇처럼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유사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상기 기계들 모두가 체내에서 원하는 장소에 약물을 배달할 수가 있다. 등등등등등. 정량학자이자 생물학자 미트 교수인 상기타 바티아도 체내의 나노 입자를 주입해서 암을 제거하는 방식을 연구한다 하지만 연구팀이 실험이 성공하다면 암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연구팀이 디자인한 나노 입자는 자그마한 정찰병처럼 몸속을 들어가며 암세포를 찾는다. 이 나노 입자는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특정 효소를 감지하고 암의 효소 단백질이 하나만 있어도 정량감지 나노 입자가 매시간 반응하며 경보 체계를 작동시킨다.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온 입자들은 임신 테스트기처럼 간단하게 진단기구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나노기술은 이미 실험용 치의 난소암 배연 대장암을 극초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잡아내고 있다. 장수의 물음은 미래에는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나노로봇 무리가 당신의 혈액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있는 조직들하고 미생물 총에 섞여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나노기술은 든든한 동력물이 되어서 마치 우리 몸속에 있었던 것처럼 순찰 모니터링 수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5장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인 신체 인터넷도 빠질 수가 없다. 신체 인터넷 양자의 기반으로 나노로봇 가마이크로 칩이 전송한 데이터는 의학 지식과 역학 정보들과 비교된다. 결과에 따라서 엔델리메드가 맞춰주는 아래가 식단이 당신의 퍼스널 롬 정보에 맞춰서 자동으로 미세하게 추정이 된다. 장수형으로만 미래의 인간과 기계 기록하는 방식이 한 가지 더 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내 기계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하거나 손가락 하나 까닥이지 않고 정보를 보내주고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먼 미래 기술처럼 느껴지는 우리는 아는 뇌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1890년 한스 베르그는 독일의 젊은 사관 상도가 말이 끄는 뇌파의 몸에 으깨질 뻔한 사고를 당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의 여동생은 적극적으로 생생한 환상을 통해서 오빠의 사고를 받고 아버지를 전화 오빠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정보를 보냈다. 그의 환상 체험이 진짜 텔레파시 접근인지 그저 소름 돋는 우연의 결과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지난 후 한스 베르그는 의대에 지원했고 생각을 이 밖으로 옮길 수 있는 과학적인 형질을 만드는데 심취하게 된다. 수십 년 후에 베르그는 뇌파를 발견해내어 생각할 때 뇌에서 기록한 정기신호 뇌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베르그의 기념비적인 발견에 이어서 뇌의 작동 원리를 더 명확히 규명하는 관점이 등장했다. 뇌에는 수십여 개의 개별 뉴런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자극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전기화학적인 신호가 순식간에 뇌의 회로 도체에 생성한다. 가령 시애틀에서 활동하는 신경학자이자 발명가 음악 교수인 토머스 듀얼은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원리를 이용해 합주를 한다. BM에서 비디오 게임 BMI 드로신까지 나온 상태이다마는 이런 기계들이 있다는 거네요. TV는 넷플릭스를 켜거나 물 끄는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생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 기침이란 것은 차 안에서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해서 밀어내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차 안에 이 공기가 탁한가 봐요. 자, 8장에서 만나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의 지원을 받은 마인드 컨트롤 로봇 파의 주인공 조니 버시니도 기획하자. BMI 기술이 일찌감치 적용될 가장 확실한 분야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지금까지 연구한 기술들은 모두 비침수적이고 무언가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러머스의 방식을 적용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가게 된다. 이세진 유전자파를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 뉴럴링크는 뇌 마이크로칩과 약 1000개 들어있는 증거를 장착한 대지 커트루드를 세상에 공개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뉴럴링크는 외부 기기를 착용하는 대신에 장비를 커트루드에 직접 장착해 기계와 생물의 완전한 통합을 시도했다. 외부 기계는 고통실도 전기 신호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마치 자기 몸을 통제하듯이 외부 환경도 쉽게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초기에는 뉴럴링크가 파킨슨병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적용되겠지만 머스크에게는 인공지능과 공생달성과 인류의 미래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문명이 되도록
도움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기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BMI 기기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미 FDA 승진 요청을 한 상태이다. 아무래도 생각만으로 우리 주변 세상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 BMI 정보를 내에서 외부 장치로 전송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외부 장치로서 내려도 정보 전송이 가능한 것일까? 내 가짜 기억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견의 여지 없이 가능합니다. 기억 조작의 태생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2018년 웨이크 포레스트 학교에서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간질 발작을 조절하는 비슷한 전극 임플란트로 기억력을 회복하고 개선한 사례가 있다. 인간의 기계는 수십 년 내에 분명히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죽음 우울을 초월하기. 우리는 조회수 2천만 회를 넘는 감동적인 유튜브 영상 하나를 통해 디지털 영상의 맛보기를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여러분이 장소에 멀어간 미래에서 삶을 재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영상에서 나연이라는 소녀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나연은 주름 장식에 달린 보라색 원빛을 입고 반짝이는 머리띠를 하고 어깨에는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을 메고 있다. 어머니 장지성 씨가 이름을 부르자 나연이가 나무 뒤에서 뛰어내렸다. 어머니서 내 생각에서 나연이는 엄마의 팔을 앞뒤로 흔들다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우는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도 나연이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두 사람은 대입을 않는다. 어머니 지성씨가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으면 나연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미역국을 먹는다. 두 사람은 촛불을 불어서 끈다. 7개의 촛불은 나연이가 지구에서 살았던 횟수를 의미한다. 나연이가 말한다. 엄마 울지마, 나 이제 안 아파. 우리 항상 같이 있지? 두 사람의 생김새, 동작, 목소리, 성격까지 모두 실제 같다. 하지만 지성씨만 현실이고 나연이는 신기루이다. 소녀는 3년 전 혈액 질환으로 겨우 7살에 세상을 떠났다. 이 영상은 한국 가상 현실 기업 비오 스튜디오에서 나연이가 살아있을 당시 제작한 것이다. 나연이의 신체는 3D 바디 스캔으로 전환했다. 나연이의 목소리, 버릇, 움직임, 말 그리고 생각은 인터뷰에서 땄다. 이제 지성씨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가상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나연이와 만날 수 있다. 이 만남을 보다가 너무 감정에 푹 빠졌던 나머지 쉽게 울지 않는 나조차도 중간에 영상을 잠시 멈춰야 했다. 이는 기술이 어떻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아바타를 예로 들어보자. 아바타 기술은 인간의 지능을 연결되지 않은 채 원격 조정 가능한 신체와 짝지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상 어느 곳이든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것은 나의 또 다른 친구이자 과학자, 기업가, 공상과학 영화 클로우가 꿈꾸는 세상이다. 그는 드라마의 에피소드를 여러 번 썼고 $10,000,000 규모의 아바타 로봇 경영대회에서 또한 그는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일을 도우미를 또 아바타로 등등등등.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가 아바타를 활용해서 환자를 돌보거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대의 아바타는 부착된 센서 덕분에 완벽한 시야를 확보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 로봇 개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가상현실과 아바타 시스템 모두 원격 존재라는 영역의 일부다. 이 개념은 1980년 일본 사이버네틱스 공학자 로봇 학자인 다치 스스무가 창안했다. 단순히 TV를 통해서 난민캠프를 보는 것과 원격 존재의 기술을 통해 난민캠프를 직접 방문해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치의 목소리는 엄청난 열정이 담겨 있다. 원격이라고요. 클라우드에서 이것이 바로 스웨덴의 신경과학자이자 미래 옥스퍼드 대학교 미래연구소 앤더스 샌드버그가 이끄는 프로젝트 전내 에뮬레이션이 그리는 미래이다. 이렇게 BMI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야에서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 신경 자극이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샌드버그는 더 발전된 스캐닝 기술, 현미경, 수학을 활용하면 디지털 영상을 얻기 위해 우리가 꼭 클라우드 안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자 메리 직프 창업자인 로니 아보비츠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본다. 당신의 물리적 아바타는 고물차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신형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아바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당신의 증선자의 증선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아바타는 당신의 자아와 감정을 인식한 생물학적인 클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론이 당신일까? 당신의 일란성 쌍둥이로 봐야 할까? 아바타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누구 책임일까? 아바타도 사랑에 빠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 미래에 펼쳐질 이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제임스 캐머런의 영화 아바타 시리즈가 세상에 나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영화 반지의 제왕 감독이자 제작자 피터 잭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이런 미래가 현실이 된다는 의견에 회의적이다. 피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인간성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애인과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도 애인의 아바타와 사랑에 빠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형태로 당신이 살아남는다고 한들 그 지식에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본질이 남겨 있지는 않습니다. 과학과 공상이 한 점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인간의 이 영생을 둘러싼 흥미로운 도덕적인 의문이 우후죽순 제기되고 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바로 마지막 장에서 다뤄보자 한다. 아니요.